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이 머무는 공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불편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서서히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경험, 열정과 고통, 사랑과 통제가 뒤섞여 무엇이 진짜 감정인지조차 헷갈렸던 시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관계의 덫, 트라우마 본딩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옭아매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족쇄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지식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 빛을 비춰주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특별한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빌려 이 주제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바로 네이딘 마칼루소 박사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조던 벨포트의 아내로 나왔던 눈부시게 아름다운 금발의 여성, 나오미. 바로 그 나오미 캐릭터의 실제 모델이 네이딘 박사입니다. 그녀는 한때 모델이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 이면에는 학대와 탐욕, 그리고 깊은 트라우마로 얼룩진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지옥과도 같았던 관계에서 벗어나 생존했고 더 나아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심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 지옥처럼 달려라는 바로 이 트라우마 본딩을 인식하고 벗어나고 치유하는 과정을 담은 생존의 기록이자 희망의 지침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옛 똑똑하고 멋진 여성들조차 학대적인 관계의 늪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나오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관계 속에서 갇혀 있다고 느끼거나 혼란스럽거나 너무 망가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이야기를 새로 쓸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저 지독한 사랑의 한 형태라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정서적으로 연결된 두 사람 사이에서 형성되는 모든 종류의 유독하고 역기능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트라우마 본딩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불균형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서 가해자는 파트너에 대한 권력과 통제력을 갈망합니다. 이 권력은 단순히 돈이나 사회적 지위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자체, 혹은 위협적이고 지배적인 태도 역시 강력한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점점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간헐적 강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가장 교활하고 중독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가해자는 두 개의 가면을 번갈아 씁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매력적인 로미오의 가면이고 다른 하나는 비열하고
통제적인 악마의 가면입니다. 관계의 약 30% 동안 그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며 친절하고 관대합니다. 바로 당신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70%의 시간 동안 그는 잔인하고 통제적이며 학대하고 당신을 배신합니다. 바로 이 극단적인 두 행동의 예측 불가능한 반복이 피해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동물 조련사들이 간헐적 강화를 사용했을 때 동물이 조련사에게 느끼는 애착이 지속적인 친절함만 보였을 때보다 무려 230%나 더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30%의 로미오가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70%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여기서 희망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갈고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병적인 관계를 만드는 가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어둠의 사요소라는 특성을 가진 인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어둠의 3요소였지만 최근 사디즘이 추가되었습니다. 첫째는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특권의식에 가득 차 있으며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착취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둘째는 마키아벨리즘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한 조종자입니다.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실제 인물인 조던 벨포트가 네이딘 박사를 만나기 위해 중간에 다리를 놔준 사람에게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벌게 해주는 식으로 만남 전체를 설계했던 것이 바로 이 마키아벨리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셋째는 사이코패시입니다.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감정이 매우 얕으며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들은 특히 짧고 착취적인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데이팅 앱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사디즘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굴욕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는 가장 어두운 특성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가학 행위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초기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그들은 러브바밍이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만난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영원을 약속하고 과도한 칭찬과 선물 공세를 퍼붓습니다. 마치 디즈니 동화 속 왕자님처럼 나타나 당신을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랑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쌓아가는 것이지 단숨에 상대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미러링 또는 트위닝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나도 스시 좋아해요. 나도 등산을 즐겨요라며 당신의 모든 취향과 관심사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당신은 운명의 소울메이트를 만났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는 당신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달콤한 유혹의 단계가 지나면 가면이 벗겨지고 트라우마의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거짓말, 가스라이팅, 비하와 평가절하가 일상이 됩니다. 살쪘네, 예전 같지 않다와 같은 말로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당신이 고통을 호소하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적 없어라며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들이 상처를 준 뒤에 보이는 반성의 부재는 관계를 더욱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네이딘 박사는 전 남편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후 과거의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을 때 그렇게 심하진 않았잖아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상처를 주는 행위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상처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냉담함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은 종종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미덕으로 여겨지는 정과 깊은 책임감은 이런 관계에서 오히려 약점으로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은 가해자에게는 더 강력한 통제의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산드라 브라운은 사이코패스를 사랑하는 여성들을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이들 중 상당수가 높은 우호성과 높은 성실성이라는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들은 본래 매우 관용적이고 충성스러우며 이타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훌륭한 자질들이 병적인 관계 속에서 착취당하고 무기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좋은 점이 악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는 마지막 지푸라기 단계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내 인생을 혹은 내 아이들의 인생을 이대로 망칠 수는 없다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네이딘 박사에게는 3번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계단에서 걷어찼을 때,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체포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끝이라고 결심했다면 절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떠난 후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을 되찾기 위해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로미오의 가면을 쓰고 다시 나타나 눈물로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그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치유의 과정은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를 통해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립된 상태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안전한 공간에서 털어놓고 수치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수치심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해자의 몫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주홍 글씨가 아니라 맹렬한 생존의 찬가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주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두려움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을 해냈을 때, 작은 성공들을 쌓아갈 때 비로소 단단한 자신감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 바로 그곳에 당신을 성장시킬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네이딘 박사는 이제 화려하지만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평온하고 드라마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가장 큰 살아있음, 즉 생동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우울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라 바로 이 생동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결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당신의 행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힘은 이미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이 머무는 공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불편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서서히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경험, 열정과 고통, 사랑과 통제가 뒤섞여 무엇이 진짜 감정인지조차 헷갈렸던 시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관계의 덫, 트라우마 본딩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족쇄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지식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 빛을 비춰주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특별한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빌려 이 주제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바로 네이딘 마칼루소 박사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조던 벨포트의 아내로 나왔던 눈부시게 아름다운 금발의 여성, 나오미. 바로 그 나오미 캐릭터의 실제 모델이 네이딘 박사입니다. 그녀는 한때 모델이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 이면에는 학대와 탐욕, 그리고 깊은 트라우마로 얼룩진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지옥과도 같았던 관계에서 벗어나 생존했고 더 나아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심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 지옥처럼 달려라는 바로 이 트라우마 본딩을 인식하고 벗어나고 치유하는 과정을 담은 생존의 기록이자 희망의 지침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옛 똑똑하고 멋진 여성들조차 학대적인 관계의 늪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나오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관계 속에서 갇혀 있다고 느끼거나 혼란스럽거나 너무 망가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이야기를 새로 쓸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저 지독한 사랑의 한 형태라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정서적으로 연결된 두 사람 사이에서 형성되는 모든 종류의 유독하고 역기능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트라우마 본딩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불균형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서 가해자는 파트너에 대한 권력과 통제력을 갈망합니다. 이 권력은 단순히 돈이나 사회적 지위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자체, 혹은 위협적이고 지배적인 태도 역시 강력한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점점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간헐적 강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가장 교활하고 중독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가해자는 두 개의 가면을 번갈아 씁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매력적인 로미오의 가면이고
다른 하나는 비열하고 통제적인 악마의 가면입니다. 관계의 약 30% 동안 그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며 친절하고 관대합니다. 바로 당신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70%의 시간 동안 그는 잔인하고 통제적이며 학대하고 당신을 배신합니다. 바로 이 극단적인 두 행동의 예측 불가능한 반복이 피해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동물 조련사들이 간헐적 강화를 사용했을 때 동물이 조련사에게 느끼는 애착이 지속적인 친절함만 보였을 때보다 무려 230%나 더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30%의 로미오가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70%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여기서 희망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갈고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병적인 관계를 만드는 가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어둠의 사요소라는 특성을 가진 인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어둠의 3요소였지만 최근 사디즘이 추가되었습니다. 첫째는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특권의식에 가득 차 있으며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착취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둘째는 마키아벨리즘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한 조종자입니다.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실제 인물인 조던 벨포트가 네이딘 박사를 만나기 위해 중간에 다리를 놔준 사람에게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벌게 해주는 식으로 만남 전체를 설계했던 것이 바로 이 마키아벨리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셋째는 사이코패시입니다.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감정이 매우 얕으며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들은 특히 짧고 착취적인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데이팅 앱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사디즘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굴욕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는 가장 어두운 특성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가학 행위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초기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그들은 러브바밍이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만난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영원을 약속하고 과도한 칭찬과 선물 공세를 퍼붓습니다. 마치 디즈니 동화 속 왕자님처럼 나타나 당신을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랑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쌓아가는 것이지 단숨에 상대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미러링 또는 트위닝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나도 스시 좋아해요. 나도 등산을 즐겨요라며 당신의 모든 취향과 관심사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당신은 운명의 소울메이트를 만났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는 당신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달콤한 유혹의 단계가 지나면 가면이 벗겨지고 트라우마의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거짓말, 가스라이팅, 비하와 평가절하가 일상이 됩니다. 살쪘네, 예전 같지 않다와 같은 말로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당신이 고통을 호소하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적 없어라며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들이 상처를 준 뒤에 보이는 반성의 부재는 관계를 더욱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네이딘 박사는 전 남편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후 과거의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을 때 그렇게 심하진 않았잖아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상처를 주는 행위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상처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냉담함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은 종종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미덕으로 여겨지는 정과 깊은 책임감은 이런 관계에서 오히려 약점으로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은 가해자에게는 더 강력한 통제의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산드라 브라운은 사이코패스를 사랑하는 여성들을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이들 중 상당수가 높은 우호성과 높은 성실성이라는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들은 본래 매우 관용적이고 충성스러우며 이타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훌륭한 자질들이 병적인 관계 속에서 착취당하고 무기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좋은 점이 악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는 마지막 지푸라기 단계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내 인생을 혹은 내 아이들의 인생을 이대로 망칠 수는 없다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네이딘 박사에게는 3번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계단에서 걷어찼을 때,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체포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끝이라고 결심했다면 절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떠난 후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을 되찾기 위해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로미오의 가면을 쓰고 다시 나타나 눈물로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그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치유의 과정은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를 통해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립된 상태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안전한 공간에서 털어놓고 수치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수치심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해자의 몫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주홍 글씨가 아니라 맹렬한 생존의 찬가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주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두려움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을 해냈을 때, 작은 성공들을 쌓아갈 때 비로소 단단한 자신감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 바로 그곳에 당신을 성장시킬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네이딘 박사는 이제 화려하지만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평온하고 드라마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가장 큰 살아있음, 즉 생동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우울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라 바로 이 생동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결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당신의 행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힘은
이미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이 머무는 공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불편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서서히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경험, 열정과 고통, 사랑과 통제가 뒤섞여 무엇이 진짜 감정인지조차 헷갈렸던 시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관계의 덫, 트라우마 본딩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족쇄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지식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 빛을 비춰주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특별한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빌려 이 주제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바로 네이딘 마칼루소 박사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조던 벨포트의 아내로 나왔던 눈부시게 아름다운 금발의 여성, 나오미. 바로 그 나오미 캐릭터의 실제 모델이 네이딘 박사입니다. 그녀는 한때 모델이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 이면에는 학대와 탐욕, 그리고 깊은 트라우마로 얼룩진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지옥과도 같았던 관계에서 벗어나 생존했고 더 나아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심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 지옥처럼 달려라는 바로 이 트라우마 본딩을 인식하고 벗어나고 치유하는 과정을 담은 생존의 기록이자 희망의 지침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옛 똑똑하고 멋진 여성들조차 학대적인 관계의 늪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나오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관계 속에서 갇혀 있다고 느끼거나 혼란스럽거나 너무 망가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이야기를 새로 쓸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저 지독한 사랑의 한 형태라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정서적으로 연결된 두 사람 사이에서 형성되는 모든 종류의 유독하고 역기능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트라우마 본딩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불균형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서 가해자는 파트너에 대한 권력과 통제력을 갈망합니다. 이 권력은 단순히 돈이나 사회적 지위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자체, 혹은 위협적이고 지배적인 태도 역시 강력한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점점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간헐적 강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가장 교활하고 중독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가해자는 두 개의 가면을 번갈아 씁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매력적인 로미오의 가면이고 다른 하나는 비열하고
통제적인 악마의 가면입니다. 관계의 약 30% 동안 그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며 친절하고 관대합니다. 바로 당신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70%의 시간 동안 그는 잔인하고 통제적이며 학대하고 당신을 배신합니다. 바로 이 극단적인 두 행동의 예측 불가능한 반복이 피해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동물 조련사들이 간헐적 강화를 사용했을 때 동물이 조련사에게 느끼는 애착이 지속적인 친절함만 보였을 때보다 무려 230%나 더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30%의 로미오가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70%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여기서 희망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갈고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병적인 관계를 만드는 가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어둠의 사요소라는 특성을 가진 인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어둠의 3요소였지만 최근 사디즘이 추가되었습니다. 첫째는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특권의식에 가득 차 있으며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착취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둘째는 마키아벨리즘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한 조종자입니다.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실제 인물인 조던 벨포트가 네이딘 박사를 만나기 위해 중간에 다리를 놔준 사람에게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벌게 해주는 식으로 만남 전체를 설계했던 것이 바로 이 마키아벨리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셋째는 사이코패시입니다.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감정이 매우 얕으며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들은 특히 짧고 착취적인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데이팅 앱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사디즘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굴욕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는 가장 어두운 특성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가학 행위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초기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그들은 러브바밍이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만난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영원을 약속하고 과도한 칭찬과 선물 공세를 퍼붓습니다. 마치 디즈니 동화 속 왕자님처럼 나타나 당신을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랑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쌓아가는 것이지 단숨에 상대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미러링 또는 트위닝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나도 스시 좋아해요. 나도 등산을 즐겨요라며 당신의 모든 취향과 관심사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당신은 운명의 소울메이트를 만났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는 당신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달콤한 유혹의 단계가 지나면 가면이 벗겨지고 트라우마의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거짓말, 가스라이팅, 비하와 평가절하가 일상이 됩니다. 살쪘네, 예전 같지 않다와 같은 말로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당신이 고통을 호소하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적 없어라며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들이 상처를 준 뒤에 보이는 반성의 부재는 관계를 더욱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네이딘 박사는 전 남편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후 과거의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을 때 그렇게 심하진 않았잖아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상처를 주는 행위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상처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냉담함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은 종종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미덕으로 여겨지는 정과 깊은 책임감은 이런 관계에서 오히려 약점으로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은 가해자에게는 더 강력한 통제의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산드라 브라운은 사이코패스를 사랑하는 여성들을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이들 중 상당수가 높은 우호성과 높은 성실성이라는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들은 본래 매우 관용적이고 충성스러우며 이타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훌륭한 자질들이 병적인 관계 속에서 착취당하고 무기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좋은 점이 악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는 마지막 지푸라기 단계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내 인생을 혹은 내 아이들의 인생을 이대로 망칠 수는 없다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네이딘 박사에게는 3번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계단에서 걷어찼을 때,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체포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끝이라고 결심했다면 절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떠난 후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을 되찾기 위해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로미오의 가면을 쓰고 다시 나타나 눈물로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그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치유의 과정은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를 통해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립된 상태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안전한 공간에서 털어놓고 수치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수치심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해자의 몫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주홍 글씨가 아니라 맹렬한 생존의 찬가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주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두려움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을 해냈을 때, 작은 성공들을 쌓아갈 때 비로소 단단한 자신감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 바로 그곳에 당신을 성장시킬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네이딘 박사는 이제 화려하지만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평온하고 드라마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가장 큰 살아있음, 즉 생동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우울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라 바로 이 생동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결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당신의 행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힘은
이미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이 머무는 공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불편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서서히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경험, 열정과 고통, 사랑과 통제가 뒤섞여 무엇이 진짜 감정인지조차 헷갈렸던 시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관계의 덫, 트라우마 본딩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족쇄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지식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 빛을 비춰주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특별한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빌려 이 주제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바로 네이딘 마칼루소 박사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조던 벨포트의 아내로 나왔던 눈부시게 아름다운 금발의 여성, 나오미. 바로 그 나오미 캐릭터의 실제 모델이 네이딘 박사입니다. 그녀는 한때 모델이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 이면에는 학대와 탐욕, 그리고 깊은 트라우마로 얼룩진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지옥과도 같았던 관계에서 벗어나 생존했고 더 나아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심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 지옥처럼 달려라는 바로 이 트라우마 본딩을 인식하고 벗어나고 치유하는 과정을 담은 생존의 기록이자 희망의 지침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옛 똑똑하고 멋진 여성들조차 학대적인 관계의 늪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나오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관계 속에서 갇혀있다고 느끼거나 혼란스럽거나 너무 망가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이야기를 새로 쓸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저 지독한 사랑의 한 형태라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정서적으로 연결된 두 사람 사이에서 형성되는 모든 종류의 유독하고 역기능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트라우마 본딩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불균형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서 가해자는 파트너에 대한 권력과 통제력을 갈망합니다. 이 권력은 단순히 돈이나 사회적 지위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자체, 혹은 위협적이고 지배적인 태도 역시 강력한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점점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간헐적 강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가장 교활하고 중독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가해자는 두 개의 가면을 번갈아 씁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매력적인 로미오의 가면이고 다른 하나는 비열하고
통제적인 악마의 가면입니다. 관계의 약 30% 동안 그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며 친절하고 관대합니다. 바로 당신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70%의 시간 동안 그는 잔인하고 통제적이며 학대하고 당신을 배신합니다. 바로 이 극단적인 두 행동의 예측 불가능한 반복이 피해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동물 조련사들이 간헐적 강화를 사용했을 때 동물이 조련사에게 느끼는 애착이 지속적인 친절함만 보였을 때보다 무려 230%나 더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30%의 로미오가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70%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여기서 희망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갈고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병적인 관계를 만드는 가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어둠의 사요소라는 특성을 가진 인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어둠의 3요소였지만 최근 사디즘이 추가되었습니다. 첫째는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특권의식에 가득 차 있으며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착취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둘째는 마키아벨리즘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한 조종자입니다.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실제 인물인 조던 벨포트가 네이딘 박사를 만나기 위해 중간에 다리를 놔준 사람에게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벌게 해주는 식으로 만남 전체를 설계했던 것이 바로 이 마키아벨리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셋째는 사이코패시입니다.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감정이 매우 얕으며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들은 특히 짧고 착취적인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데이팅 앱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사디즘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굴욕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는 가장 어두운 특성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가학 행위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초기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그들은 러브바밍이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만난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영원을 약속하고 과도한 칭찬과 선물 공세를 퍼붓습니다. 마치 디즈니 동화 속 왕자님처럼 나타나 당신을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랑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쌓아가는 것이지 단숨에 상대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미러링 또는 트위닝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나도 스시 좋아해요. 나도 등산을 즐겨요라며 당신의 모든 취향과 관심사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당신은 운명의 소울메이트를 만났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는 당신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달콤한 유혹의 단계가 지나면 가면이 벗겨지고 트라우마의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거짓말, 가스라이팅, 비하와 평가절하가 일상이 됩니다. 살쪘네, 예전 같지 않다와 같은 말로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당신이 고통을 호소하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적 없어라며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들이 상처를 준 뒤에 보이는 반성의 부재는 관계를 더욱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네이딘 박사는 전 남편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후 과거의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을 때 그렇게 심하진 않았잖아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상처를 주는 행위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상처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냉담함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은 종종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미덕으로 여겨지는 정과 깊은 책임감은 이런 관계에서 오히려 약점으로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은 가해자에게는 더 강력한 통제의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산드라 브라운은 사이코패스를 사랑하는 여성들을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이들 중 상당수가 높은 우호성과 높은 성실성이라는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들은 본래 매우 관용적이고 충성스러우며 이타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훌륭한 자질들이 병적인 관계 속에서 착취당하고 무기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좋은 점이 악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는 마지막 지푸라기 단계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내 인생을 혹은 내 아이들의 인생을 이대로 망칠 수는 없다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네이딘 박사에게는 3번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계단에서 걷어찼을 때,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체포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끝이라고 결심했다면 절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떠난 후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을 되찾기 위해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로미오의 가면을 쓰고 다시 나타나 눈물로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그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치유의 과정은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를 통해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립된 상태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안전한 공간에서 털어놓고 수치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수치심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해자의 몫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주홍 글씨가 아니라 맹렬한 생존의 찬가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주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두려움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을 해냈을 때, 작은 성공들을 쌓아갈 때 비로소 단단한 자신감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 바로 그곳에 당신을 성장시킬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네이딘 박사는 이제 화려하지만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평온하고 드라마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가장 큰 살아있음, 즉 생동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우울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라 바로 이 생동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결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당신의 행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힘은 이미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이 머무는 공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